상계호동 디백화점 자리요. 지금은 공원이라면서요. 무심코 룸미러를 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와 똑같았어요. 서울 상계동 디백화점 붕괴 수십 명 매몰 우려. 그 속보가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정희가 근무하던 그곳, 그날 아침 가방 챙겨 나갔던 바로 그곳. 지금 기수 봤으니까 내가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뛰듯 달려간 상계동. 하지만 거긴 건물 잔해뿐이었어요. 그 어디에도 정의는 없었어요. 유골도 유품도 찾지 못했고 우린 작은 위패 하나로 그녀를 떠나보냈죠. 여러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도봉구 방학동 쪽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도로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했죠. 그 시간에 손님이 있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새벽마다 습관처럼 거리를 돌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었죠.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췄습니다. 뒷좌석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그녀가 말없이 타고는 문을 살짝 닫았어요. 그 조용한 동작마저도 왠지 익숙했죠. 차 안엔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조용하게 목적지를 말하였어요. 상계호동 디백화점 자리요. 지금은 공원이라면서요. 그 말에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은 정의가 사라진 자리였거든요. 1998년 2월 디백화점이 무너졌고 그 안에서 일하던 정의는 실종된 채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사망 처리됐고 유골도 유품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 자리를 간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잔잔했고 거리엔 우리 차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이 없었고 저 역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쯤 흘렀을까요? 무심코 룸미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룸미러에 비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눈, 그 인매, 그 턱선, 윤정이 바로 제 아내와 똑같았어요. 실례지만 혹시 우리 어디서 뵌 적 없으신가요? 그녀는 거울 속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살짝 들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글쎄요. 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요즘 머릿속이 흐릿해서요. 그 말에 제 목구멍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정의가 맞다면 왜 제 이름을, 제 얼굴을 모르는 걸까요? 그저 말투 하나하나, 눈동자 하나까지도 정의 그대로인데요. 차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핸들 위로 손에 땀이 배어들었어요. 룸미러 속 그녀를 몰래 보며 그때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그녀를 떠올렸죠. 출근하던 아침, 현관 앞에서 웃던 그 모습. 지금 그 눈빛이 그대로 제 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했죠. 겨울은 늘 외롭죠. 그 대답, 그녀다운 말투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치밀었지만 저는 꾹 참고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그녀는 지금 내 뒤에 있어요. 하지만 10년을 함께했던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마주한 듯한 그 거리감.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저를 모른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우리는 말없이 상계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엔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고 그 눈이 마치 제 기억을 덮는 것처럼 조용히 차 안을 가라앉혔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춘 순간
그녀가 조용히 가방을 열더니 작은 향수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톡 뿌리는 순간 그 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니스프리 화이트로즈. 정희가 생전에 딱 한 번 쓰던 향. 그 향이 제 택시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정희였습니다. 1998년 2월 17일. 그날 아침의 공기까지 아직도 기억나요. 하얀 입김이 유리창에 맺혔고 주방에서는 미역국 끓는 소리가 조용히 퍼졌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 아침이 내가 정희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라는 걸요. 그날도 정희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어요. 화장품 매장에 나가야 한다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고 작은 가방을 정리하더군요. 저는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만복 씨, 오늘 저녁엔 순두부찌개 어때요? 비가 온다니까 저녁에 따뜻하게 먹자고요. 그녀는 그날따라 유난히 다정했어요. 저는 신문을 덮으며 웃었죠. 오늘도 늦게 들어오지 말고 어제처럼 서비스하느라 또 잡혀있지 말고요. 아이 참. 손님한테 웃는다고 질투하는 거예요? 정희는 그렇게 웃으며 제 목덜미에 수건을 툭 얹었죠. 늘 하던 익숙한 장난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정희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평소엔 다녀올게요 하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신발끈을 매던 손이 조금 떨렸어요. 만복 씨, 괜히 오늘은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가슴이 콱 막힌다고 할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무슨 또 드라마 봤어요? 대난 얘기하지 말고 얼른 다녀와요. 순두부찌개 기다릴게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 눈빛 그게 그렇게 깊은 작별의 눈빛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어요. 그게 정말 끝이었어요. 오후 3시 반쯤이었어요. 택시 정비소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휴게실 TV에서 속보 자막이 흘렀죠. 서울 상계동 D백화점 붕괴 수십 명 매몰 우려. 그 속보가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두 눈을 문지르며 다시 봤어요. D백화점 붕괴 맞았어요. 정희가 근무하던 그곳. 그날 아침 가방 챙겨 나갔던 바로 그곳. 정희야, 전화 받아봐. 제발. 제발 받아줘. 공중전화기 앞에서 손이 떨리고 삐삐 메시지를 쉬지 않고 계속 남겼어요. 지금 뉴스 봤으니까 내가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뛰듯 달려간 상계동. 하지만 거긴 건물 잔해뿐이었어요. 하얀 먼지 속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경찰줄 너머 구조대원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정의는 없었어요. 정희야, 그날 왜 그랬어? 왜 그 눈빛을? 며칠 뒤 정의는 결국 사망 추정 실종자로 처리됐어요. 유골도 유품도 찾지 못했고 우린 작은 위패 하나로 그녀를 떠나보냈죠. 딸은 식음을 전폐했고 저는 그날 이후 아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다시 내 택시에 타고 앉아 있었어요.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던 그 눈빛 그대로. 택시는 여전히 상계동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도로는 차분했고 가로등은 서서히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그 잠깐의 틈, 가장 쓸쓸한 시간이기도 해요. 차 안은 고요했어요. 그녀는 뒷좌석에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앞만 보며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안에서는 말들이 끝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정희야, 왜 나를 몰라보는 거야? 넌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내잖아. 입술이 저절로 바싹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입을 열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상계육동 사거리, 평소 같았으면 쭉 직진할 거리인데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기사님, 여기서 우회전 해주세요. 그 말에 나는 의아했죠. 그 길은 정희가 평소 자주 다니던 지름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내가 몇 년 전에 딸과 함께 정희를 기리며 만들었던 소공원 옆이었습니다. 이 길 잘 아시나 봐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우회전, 아니, 좌회전이었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 말이 머리를 쾅 울렸어요. 그때도 그랬다. 그건 그녀가 기억을 더듬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기억하고 있는 거야. 무의식 중에라도 분명 어딘가에 남아 있는 거야. 차는 그녀가 말한 방향대로 우회전했습니다. 공원이 시야에 들어오자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근처 이상하게 익숙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하얀 승합차가 지나갔어요. 순간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리며 그 차를 쳐다봤어요. 마치 뭔가를 떠올릴 듯한 혹은 과거에서 튀어나온 기억에 찔린 듯한 반응이었어요. 저런 차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려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차 하나에도 그녀는 무언가의 잔상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말하고 싶었어요. 정희야, 나야. 만복이. 그렇게 부르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건드리면 그녀가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신호 대기 중 그녀가 가방을 매만지다 무언가를 떨어뜨렸어요. 작은 열쇠고리 하나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죠. 운전석을 살짝 틀어 몸을 기울여 그것을 집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열쇠고리, 내가 결혼기념일에 선물로 줬던 그 조각. 금속에 조그맣게 새겨진 이니셜 YJH 1991년 5월 12일 정희의 이름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짜. 이거 꽤 오래된 열쇠고리네요. 이게 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왠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정희야. 넌 모르지만 그건 우리 둘만의 시간에서 온 거야. 그녀의 기억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만복 씨라는 분을 제가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그 이름 그녀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내 이름을 입에 올렸어요. 그녀가 제 이름을 입에 올린 그 순간부터 차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말없이 함께 달리고 있었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분명히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나의 이름. 하지만 저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뭔가를 얘기해버리면 그녀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았어요. 차는 천천히 디백화점이 있었던 자리 근처로 향하고 있었고, 이젠 공원처럼 꾸며진 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머리가 어지럽고 뭔가 막 떠오르려는 것 같은데. 저는 급히 차를 세웠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작게 떨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근처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잠시만요. 새벽에도 진료를 해서 바로 옆이니까 진찰 받아보시죠. 그렇게 그녀를 데리고 간 곳은 상계동 모퉁이에 있는 24시간 개인 병원, 예전부터 야간 진료를 받는 이들이 종종 찾던 곳이었죠. 병원은 조용했지만
접수 창구엔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대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피곤한 얼굴의 의사 한 명이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게 그냥 통증이 아니라 뭔가 무너지는 소리 같은 게 머릿속에 울리는 것 같아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어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정신적 충격에서 비롯된 신체 반응일 수 있다는 말을 남겼죠. 그때였어요. 접수 창구 쪽에 있던 간호사가 저희를 한참 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지만 이분 예전에 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새벽녘에 혼자 걸어 들어오셔서 계속 머리가 울린다. 누가 날 부른 것 같았다고. 당시엔 이름도 못 말씀하셨고 신분증도 없으셔서 저희가 보호소 연계를 고려했거든요. 정말 저 여기에 왔었어요?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뒤편 파일을 열어 오래된 종이 차트를 꺼내왔어요. 그땐 기록이 간단했지만 특이사항에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그녀가 차트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환자, 기억상실 증세 보임, 계속 만복시라는 이름만 반복함.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차트를 덮으며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조용히 그 어떤 말과 소리도 없이 흘렸죠. 정희야. 그날도 넌 날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무의식 속에서라도 내 이름을 불렀던 거야. 의사는 진통제와 안정제를 처방해 주었고 잠깐 휴게실에서 머물다 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왜 이렇게 익숙한 장소, 어색하지 않은 말들이 전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지금 당장 넌 정이야. 내 아내였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무심코 옷깃을 정리하다 손목에서 은빛 팔찌 하나가 흘러나왔어요. 팔찌 안쪽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의, 하트, 만복, 1991년 5월 12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병원을 나와 다시 택시에 올랐을 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창가에 고개를 기대고 마치 저 멀리에 무언가를 보듯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이제 막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엔 아무런 빛도 들지 않았어요. 새벽 공기는 쌀쌀했고 차 안의 히터 바람조차 그녀의 떨림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말해볼까? 이제는 정말 말해야 하지 않을까? 넌 정이야. 내 아내야. 내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널 보고 싶었는지를 말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저는 룸미러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을 이어가듯 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날 계속 찾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너무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무서운 건 기억이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 말에 살짝 반응했어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 처음으로 저와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당신은 이름이 정희예요. 윤정희. 10년 전 디백화점 사고 때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내 택시에 다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만요. 제발, 그만 말씀해 주세요. 왜 자꾸 그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정희야. 나야. 만복이야. 나. 널 정말. 그 순간이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뒷좌석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정희야, 안 돼. 거기 위험해. 제발, 잠깐만. 저도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그녀는 파란 신호등을 건너 좁은 골목 안으로 달려들었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쫓아 달렸습니다. 몇 번이고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골목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과 작은 가게들이 섞여 있는 아직 90년대 분위기가 남아있는 길이었죠. 가로등도 꺼진 채 햇빛이 천천히 그늘을 밀어내고 있었고요. 한참을 달려갔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숨을 몰아쉬며 발을 멈췄고 갑자기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또 이렇게 놓친 건가? 그녀를 찾던 발길을 멈춘 그 순간 무언가 발끝에 밟혔습니다. 허리를 숙여보니 작은 손수건 하나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어요. 흰색 천, 모서리에 조그맣게 수놓인 글씨 YJH 1991년 5월 12일 그날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서울역 지하상가에서 우산 하나를 두고 실랑이를 하던 날 그녀가 나를 보고 처음 웃어줬던 날 손수건을 손에 꼭 쥐자 그 안쪽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흘러나왔어요. 그녀의 손글씨 만복씨 당신이 누군지 조금씩 기억이 나요. 하지만 너무 두렵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돌아오면 제가 다시 무너질까봐 라고요. 나는 손수건과 메모를 품에 넣고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짧은 문장 몇 줄이 10년 동안 차가웠던 내 가슴을 뜨겁게 그리고 조용히 울렸어요. 택시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기판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밖에서는 아이들 등교 방송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엔 등록되지 않은 발신자, 그리고 문자 한 통. 손을 떨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만복 씨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결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녀는 내 앞에서 또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는 떠나기 전 분명 나에게 사인을 남겼습니다. 만복 씨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요.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카카오톡도 더 이상 열리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정희는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바로 택시 조합 사무실로 갔습니다. 거기엔 함께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동료 기사들이 있었죠. 혹시 며칠 전쯤 이 여자분 택시에 탔던 거 못 보셨나요? 사진을 보여주자 한 선배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태웠었어. 그 여자 조금 뭔가 이상했어. 한참을 상계동 여기저기를 돌더라고. 어디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공원 옆 벤치에 내려달라며. 정희야, 그날도 나를 찾고 있었던 거구나. 그곳들을 일부러 돌아보고 있었던 거였어. 바로 공원으로 향했어요. 디백화점 자리. 이젠 아이들이 노는 잔디와 벤치 몇 개가 전부인 작은 공원.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고 있었고 한 노숙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며칠 전 혹시 이 여자 여기 있었던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 자주 여기 왔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벤치 끝에 앉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혹시 무슨 말을 하거나 기억에 남는 행동이 있었나요? 노숙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가끔씩 중얼거렸어요. 왜 자꾸 그 이름이 들리지? 왜 내 머릿속에 그 얼굴이 있는 거지? 만복 씨 하면서요. 그 이름을 정희는 매일 여기서 혼자 앉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날 밤 정희가 며칠 머물렀다는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상계시장 뒤편, 오래된 건물 3층. 관리실에는 중년 여성 한 분이 앉아 있었죠. 아, 그분. 이름도 안 말하고 현금으로 며칠만 묵겠다고 했죠. 밤마다 쪽지를 적거나 뭔가 지나간 신문을 계속 읽고 계셨고요. 그녀의 방 안에는 창문 틈에 잘 접힌 종이약 몇 개가 있었고 벽에 붙은 작은 사진 조각들. 다 낡고 찢어져 있었지만 그중 한 장엔 내가 웃고 있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상 위엔 작은 미니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 플레이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 또 기억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정희야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날 끌고 가요. 내가 도망쳐도 자꾸 따라와요. 그녀는 매일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려 혼자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카세트를 조심스럽게 챙겨 다시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자주 앉아 있었다는 공원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가슴에 품었던 그 작은 수첩. 그녀가 남긴 메모와 메모 속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벤치에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만복 씨, 당신 목소리가 자꾸 생각나요. 잊었는데도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난다면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10년의 고통, 잃어버린 기억과의 싸움, 그 속에서도 날 기억하려 했던 노력 그게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그 순간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이만복 기사님 맞으시죠? 지금 한 여자가 만복 씨를 찾고 있어요. 공원 반대편 버스 정류장에서요. 계속 만복 씨 그 이름만 반복하고 있어요. 무전기를 붙잡은 채 숨을 삼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공원 반대편 버스 정류장입니다. 회색 코트에 단발머리 그 여자가 계속 만복 씨라고 부르세요.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정희가 정말 나를 찾고 있었어요. 택시를 돌려 공원 반대편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고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유리병 옆 그녀가 있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수첩을 움켜쥐고 작은 입술로 중얼거리듯 말하고 있었어요. 만복 씨 그 이름이 자꾸 떠올라요. 나는 한 발 또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10년의 시간이 멈춘 듯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야. 나야, 이만복이야. 그녀는 눈을 크게 떴고 손에서 수첩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있어요? 나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만요. 당신 너무 낯설어요. 그 이름은 익숙한데 당신 얼굴은 너무 낯설다고요. 정희야. 너무 오래 기다렸어.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그녀는 울 듯 말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올까봐 사실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날 게 뭐가 있어? 그날 그 백화점에서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있었던 감정이에요. 그게 당신일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날 미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 마주보던 두 사람 사이로 출근 버스가 한 대 지나갔고 그 바람에 그녀의 가방이 툭 열리며 하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뭐야? 그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에게 주려고 썼던 편지예요. 붕괴 사고 당일 아침에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편지지 한 장이 있었죠. 만복 씨, 요즘 많이 힘들죠? 저도 알아요. 당신이 말은 안 해도 내가 옆에서 다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퇴근길에 우리 결혼했던 카페 거기서 기다릴게요. 우리 다시 웃어요. 아무 일 없는 사람들처럼요. 그날 그 편지를 전하려고 정희는 퇴근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백화점은 무너졌고 그녀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던 거죠. 정희야, 넌 나를 미워하지 않았어. 넌 나를 만나려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거야.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떨림이 멈춰 있었어요. 햇살이 둘 사이를 감싸며 정류장 유리벽에 반사되어 비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가방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종이 뭉치가 흘러나왔어요. 그 안엔 이름도 없는 병원 기록지 한 장, 환자명, 신원불상 여성, 발견 장소, 전주 인근 야산 외곽도로, 발견 시점 1999년 5월 7일. 1999년? 그럼 정희는 붕괴 사고 직후 바로 발견된 게 아니었단 말인가? 정류장에서 정희와 헤어진 후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돌아왔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10년, 특히 사고 후 첫 1년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 단서가 바로 그녀의 가방에서 떨어졌던 병원 기록지였죠. 다음 날 아침 나는 바로 전주행 첫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사고 후 실종되었던 시간이 아니라 1년이 지난 후 야산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 1년, 그 시간 동안 정희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전주에 도착하자 기록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도심 외곽, 택시로 30분쯤 떨어진 산자락 마을. 진입로도 좁고 도로는 군데군데 패여 있었죠. 그곳엔 오래된 초가집 몇 채와 비닐하우스 몇 동이 드문드문 서 있었어요. 그중 한 집 앞 푸른 장화를 신은 중년 남성이 고추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1999년 봄, 이 근처 야산에서 신원불상 여성을 발견하셨다는 분이 계신가요? 그 남성은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분 가족인가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낡은 마루에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비가 막 쏟아졌어요. 산 아래 계곡 옆에서 쓰러진 사람을 봤죠. 긴 코트 하나만 덮고 이름도 모르고 벌벌 떨면서도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사람 눈빛이 멀쩡했어요. 하지만 기억은 없더군요. 이름을 물어도 모르고 나이를 물어도 모르고 근데 신기하게도 매일 밤 종이약을 접었어요. 그리고 계속 어떤 이름을 중얼거리더군요. 만복씨 라고 했나? 그녀는 기억을 잃었지만 무의식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 중년 남성, 이창술 씨는 정희를 딸처럼 보살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친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죠. 그는 딸을 잃은 상처를 정희에게 투영하며 그녀에게 은지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했어요. 은지라고 불렀어요. 내 딸 이름이었죠. 이상하리 많지 잘 따랐어요. 매일 마당에서 빨래 개고 밤마다 별 보고 종이약 접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말도 없이 그냥 떠났어요. 나는 그의 집 안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머물렀던 방. 그 방엔 묵은 꽃무늬 이불, 그리고 창가에 쌓인 종이약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노란 종이로 접은 학이 수십 개. 그중 가장 아래 깔린 종이약 한 마리의 배 안에는 연필로 써내려간 글귀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만복 씨, 저는 아직 당신을 잊지 못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기억이 돌아오면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정희야, 넌 여기에 있었구나.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누군가의 딸이 되어 다시 살아가려 했던 그 시간들, 그 시간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이젠 내가 지켜줄게 라고 다짐했죠. 이창술 씨가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 벽에 종이를 하나 붙여놨더군요. 그는 낡은 벽 한편에 작은 그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그림은 커다란 창문 앞에서 웃고 있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뒤에 흐릿하게 써 있는 글귀.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전주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나는 정희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울 도봉구의 작은 찻집, 결혼 전 처음 만났던 그 동네 카페에 앉아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사실 몰랐어요. 아니, 기대도 못했어요. 나는 매일 상상했어요. 당신이 돌아오는 걸. 그게 유일하게 나를 살게 했으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찻잔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런데도 당신 앞에 서는 게 이렇게 부끄러울 줄은 몰랐어요. 왜 부끄러워요? 당신은 내 아내였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에요. 정희는 한참 말이 없더니 내게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우리가 만약 다시 함께 살게 된다면 당신은 진심으로 괜찮겠어요? 글쎄요. 사실 믿겨지지도 않고 겁이 나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정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서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우린 10년이라는 시간을 각자 살아왔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내가 예전처럼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아침에 눈을 떠도 같은 풍경이 낯설까봐. 그 순간 우린 둘 다 말없이 웃었어요. 그래도 당신은 예전처럼 커피에 설탕 2스푼 넣더라.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컵을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흔들죠. 10년이 흘러도 우리는 서로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릴 다시 잊고 있었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나는 걸 조금 적어봤어요. 내가 당신을 왜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만복 씨는요, 화를 내도 문을 꼭 닫고 나가서 혼자 풀고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밥은 안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내 밥은 꼭 챙겨놓고 갔던 사람이고요. 말은 투박했지만 내 손톱이 부러진 것도 먼저 알아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당신을 나는 다시 사랑하게 될까봐 무섭고 그게 또 설레요.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내 도시락에 작은 쪽지 하나씩 넣어주던 시절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많이 피곤하죠? 힘내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참 고마워요. 그 짧은 말들이 그리운 시절처럼 제 마음속을 다시 덮어왔습니다. 정희야, 다시 같이 살면 좋은 점도 많을 거야. 예를 들면요. 아침마다 누가 내 양말 짝 맞춰줄 거고, 감기에 걸렸을 땐 누가 나 대신 죽 끓여줄 거고, 심심한 저녁엔 누가 같이 드라마 보면서 욕해줄 거고. 정희는 웃었고 그 웃음 속엔 옛날 그녀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덧붙였어요. 물론 힘든 점도 있을 거예요. 우린 이제 젊지 않고 새로 시작하기엔 두렵고 어쩌면 익숙해지는데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치만 이제라도 같이 걷고 싶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나한테는 기적이에요. 그날
우린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지금의 온도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만복 씨, 사실 제가 기억을 잃은 뒤 누군가와 짧은 시간 함께 지낸 적이 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천천히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 말이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심장이 잠시 멈춘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같이 지낸 사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제 이름도 나이도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전북 고창 근처길을 잃고 쓰러졌을 때 한 목장 근처에서 중년 남자 분이 저를 데려가셨죠. 그녀는 종종 눈을 감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자신도 이혼한 뒤 홀로 살던 분이었고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묵묵히 식사를 챙겨줬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질투인지 상실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어요. 10년 동안 그녀를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온 나는 그 시간을 혼자 견뎠는데 정희는 누군가의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과 어떤 사이였어요? 정희는 숨을 들이쉬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감정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이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계속 한 남자의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만복 씨, 그 이름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너무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에게도 미안했고 그보다 그 이름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당신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몇 발자국 걸어 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내가 사랑했던 그 정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내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희도 자리에서 일어나 제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말 안 하고 숨겼다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나는 당신을 속이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 다시 사랑받고 싶으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내가 너무 작아졌었나 봐. 당신이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수없이 되뇌었던 얘가 이제 와서 괜히 자격을 따지다니. 정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다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도 없이 흐린 하늘, 하지만 바람은 잔잔했고 멀리선 배 한 척이 느리게 떠가고 있었죠. 함께 다시 살아가는 건 기억보다 용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용기 매일 내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 대신 커피는 당신이 타요. 설탕 2스푼으로. 그리고 그날 새벽, 우린 처음처럼 손을 맞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헤어졌던 그 집, 이제 다시 문을 열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다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정희의 기억 속 깊은 곳, 붕괴 사고 당일 그녀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만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게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다는 예감. 봄이 오기 직전의 어느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거실 창가에 정희와 나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부터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죠. 그날 정희가 조심스럽게 한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내가 이제껏 꺼내지 못한 기억이 있어요. 당신에게 말해야 비로소 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단단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녀가 꺼낸 건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 1998년 2월 붕괴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쓰인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만복 씨와의 15년, 참 따뜻하고 참 외로웠다. 그때 난 우리가 서로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말은 점점 줄고 당신은 늘 피곤했고 나는 회사 일에 지쳐서 점점 웃지 않게 됐고 그래서 한동안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그 편지는 원래는 작별을 고하려고 쓴 거였어요. 작별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전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죠. 근데 당신이 아침에 웃으면서 순두부찌개나 끓여줄까? 라고 했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 한마디로 나를 다시 웃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순간 편지 내용을 다 지우고 당신에게 다시 고백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붕괴된 백화점 잔해 속에 묻혀있던 그 순간을 기억해냈습니다. 창고 쪽 계단 밑에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이름도 기억도 당신도 다 사라져 있었어요. 정희야, 그럼 넌 날 떠나려다 다시 돌아오려 했던 거야? 응, 당신한텐 끝이었겠지만 나한텐 당신이 두 번째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품었던 오해, 내가 혼자 키운 미움, 그리고 그녀를 향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작은 화분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기에 함께 키우다 죽었던 쌍둥이 난초를 다시 심기 위해서였죠. 흙을 덮고 물을 붓고 한 송이씩 조심스레 잎을 만지며 정희가 웃었습니다. 이 꽃도 다시 피어날까? 천천히, 우리처럼 천천히 다시 피겠지. 10년 전 우리는 갑작스레 서로를 잃었지만 그 시간은 우릴 멀어지게 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만복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끝내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온기가 나를 다시 나로 만들어줬어요. 이젠 우리 기억보다 온기로 살아가요. 우리는 때때로 기억을 잃는 것보다 용서하고 기다리는 게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때론 지치고 멀어지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림 끝에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모든 걸 품어주는 따뜻한 용서,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정희와 만복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으로 다시 이어졌고 그들의 두 번째 봄은 이제서야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도 이름은 잊혀졌지만 마음만은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봄이 기억보다 따뜻하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처럼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앞으로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그리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고 진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